오늘 알아야 될 단어는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해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이 지금 SOS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의 장에서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원인 때문에 우리의 장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S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서 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이 장 건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즉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 전체를 말하는 거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섭취해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도움을 주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과 함께 보는 굿즈의 선택사항,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장이 보내는 SOS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유난히도 올해는 대한민국이 좀 치열하면서도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치열한 경쟁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장 건강과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달 음식 같은 거를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한테 좋은 영양 성분이 아니어서 장내 미생물들이 조금 우리 장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장에는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에 따라서도 잠시만요. 제가 물을 엎질러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이대에 따라서도 연령대에 따라서도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의 불균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도 일어나고요. 운동을 적게 하면 장에 대해서 혈액순환이 적어지면서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고 장내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OS를 보내는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장내 미생물이 없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나이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는 지금 60에서 70%가 장의 미생물 중에 그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아주 좋은 균이 60에서 70%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3, 40%로 줄어들게 되고요. 나이가 80대 정도 되게 되면 거의 발견이 되지도 않으면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뭐 비피도박테리움이 좀 적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내 환경이 변화되면서 크론병이라든지 면역에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특히 엄마의 출산할 때 받는 균이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받는 균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엄마의 유산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장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출산할 때 엄마의 장 상태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장속 변화로 크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SOS를 보내는데 환경에 따라서 장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으니까 이런 관리를 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떨어지는 이유는 장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그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이 튼튼해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내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무조건 좋은 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세포수는 3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장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38조로 더 많습니다. 1.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로 따지는 게 더 커요. 우리 몸의 유전자는 2만 개인데요. 장 내에 있는 균들의 미생물의 그 유전자를 보면은 330만 개 정도 많습니다.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쓰는 기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보다 세포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이런 유전자의 개수가 330만 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체중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우리 몸이 70kg 정도 된다면 얘네들은 200g, 소고기로 따지면 1인분밖에 안 되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험을 해야 되겠죠. 항상 뭐뭐 하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쥐를 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쥐입니다. 왼쪽에 있는 쥐는 정상적인 쥐고 오른쪽에 있는 쥐는 장에 미생물이 없게끔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격리를 시켜가지고 장에 균이 없게끔 키워봤어요. 그렇게 키웠더니 자라는 것도 절체중이고 간과 비장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 발달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옆에 아래에 있는 게 뇌 사진입니다. 뇌 혈관을 염색을 해가지고 MRI로 찍게 한 건데요. A가 보면 녹색이 혈관이에요. 혈관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쥐들은 혈관이 튼튼하게 있는 뇌혈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도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지 않으면 장 내 미생물이 좋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뇌혈관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스트레스에도 되게 민감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에 민감한 건 어떤 거죠? 어떤 장 내 미생물에 대해서 발전이 되지 않은 쥐는 또는 사람은 또는 아이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되면 아이는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ADHD와 유산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실험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쥐한테는 조금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감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망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무균쥐예요. 얘네들은 사망률이 거의 90% 되죠. 여기는 그냥 정상적인 쥐입니다. 녹색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켰을 때 사망률이 10% 미만이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장내 미생물의 여부에 따라서 같은 쥐다 하더라도 면역력 차이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게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체는 처음에는 무균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이가 O형인데 엄마는 A형일 수 있죠. 혈액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피가 섞이면 서로 붙게 됩니다. 즉 엄마와 아이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는 엄마의 태반에서는 무균 상태여가지고 아이는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의 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출산할 때 엄마의 산도부터 유익균 사호를 받게 됩니다.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르기도 하면서 출산할 때 엄마의 산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유 시 비피도박테리움은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초반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유익균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큰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엄마들이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아이들은 시작부터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수유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임신 수유부한테 다른 영양제도 좋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날 때는 무균 상태였고 우리가 수유나 이렇게 출산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균을 받았는데 항생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식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수면 부족, 운동 부족, 흡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장들은 점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태어날 때는 좋았으나 지금 우리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본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는 먹는 것이 수렵 채집,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페루 중간 단계, 대한민국, 그 다음에 스페인, 점점 서양식으로 가는 겁니다. 육식 위주로 가는 거. 미국은 서양식이죠, 완전히. 이렇게 됐을 때 이 파란색 균은 우리의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유해균들. 위에가 순서예요, 순위. 제일 많은 균들부터 제일 적은 균들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딱 우리나라는 가운데 정도 돼요. 유익균 반, 유해균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점 우리는 유해균 쪽으로 서양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 늘어나는 게 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것을 급속도로 변하게 하는 거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익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점점점 빠르게 유해균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들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구화된 식생활로 유해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해균도 대한민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염증이라든지 특히 당뇨, 그 다음에 만성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들을 한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우리 몸에서 유산균 중에서 좋은 게 뭐냐면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락토바실러스균도 있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이 비싸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근데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한 연구였는데 예전으로 말하면 비피더스균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 단어로는 비피더스균인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표현을 하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에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은 이렇게 처음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의 균보다는 외부의 나쁜 균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심장질환, 당뇨,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까지도 우울증까지도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장내 미생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 안 좋긴 해. 그런데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을 투입을 해봤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크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서 염증 반응 물질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희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받았던 게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 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비피도박테리움을 투입을 했더니 개선되는 게 확인되었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사진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이 그린 것보다.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장세포예요. 장세포고 우리는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장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세포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음식물이 세포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막같이 끈끈한 것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창이나 이런 거 보면 끈끈한 액, 그게 장점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장세포의 마지막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으로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예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싸우고 있는 균인데 여기는 유익균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장은 이렇게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이 있고 이 위에 균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관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리퀴드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균들이 없고 장 점막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 점막이 없어 보이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유익균들이 부족하게 되면 유해균들이 장 점막에 붙어서 장 점막을 갉아먹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 물질이나 나쁜 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쁜 균이 들어오게 되면 장이 좋은 상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이 이런 천연 항생제, 박테리오신이나 이런 거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나쁜 균이 위에서 죽어서 혈관까지 못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 점막이 손상된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균들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어막은 이렇게 잘 보시면 유산균이 또는 유익균들이 먼저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장 점막이 끈적끈적하게 나쁜 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요. 그 다음에 장 세포도 스스로 막아주죠. 그래서 혈관까지 못 들어오게 되는데 장 점막이 안 좋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염증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정체될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경우에는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3단계,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그 다음에 장 점막이 막아줘야 되고 장 세포가 막아줘야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해균, 나쁜 균들이 장에 있는데 유해균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암모니아 가스나 아민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발암물질. 그래서 대장암이나 이런 것은 고기를 먹었을 때 왜 일어나지?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고기를 적당량을 먹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익균이 많으면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쁜 균이 더 많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 이거를 암모니아 가스나 아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장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고기를 조금 덜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죠. 장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구별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로 태어나는데 무균 상태에서는 이제 엄마한테서 균을 받고 전달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장과 면역, 두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도 두뇌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알츠하이머라든지 도파민에 의한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식생활 변화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되면서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복구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이 해요. 이거 정도는 인정된 건데요. 자, 배변 활동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을 없애주는 거고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염증물도 없애줘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는 피부 유산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염증을 없애주는데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은 콜레스테롤, 당뇨, 지방대사까지도 좋게 개선을 해줘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어떤 거 드셔야 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면 비타민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비타민 B,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코큐텐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꼭 드셔야 되고, 당뇨도 마찬가지. 당뇨도 있으신 분들은 프로틴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 같은 거, 비타민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거 복용을 하셔야 되고, 당 수치를 나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운동요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사라고 해서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많이 먹게 되면 지방대사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건강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간 건강은 우리가 몸에서 봤을 때 장에서 흡수된 게 제일 처음으로 가는 곳이 간이에요. 그러니까 장에서 나쁜 것들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간장약 판매할 때 특히 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 있죠. 아, 저는 술을 많이 먹어요. 간 먹어야 되겠어요. 밀크시슬 주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같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간에서 받는 영양소는 장에서 받는 영양소가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오염돼 있으면 간 건강에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간 건강을 지켜주는 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거 아이들에 관련된 실험인데요. 장에 미생물이 좋은 애들이 보라색이고 나쁜 애들이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의 장의 구성 성분의 비율을 봤더니 말하는 능력이 훨씬 더 미생물이 많은 애들이 좋았어요. 장 상태가 좋은 애들이 사회성도 좋았습니다. 장 상태가 좋은 애들이 인지력도 좋았고 행동 발달에도 좋았어요. 사람한테도 이런 발달할 수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건 실험을 해봤겠죠. 2021년에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장내 세로토닌 때문에 그런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쥐에다가 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애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무균을 가지고 있는 쥐, 균이 없는 쥐하고 균이 있는 쥐, 그런 유산균이 많이 있는 쥐는 새로운 쥐가 왔을 때 냄새를 맡게 돼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돼요.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뭐냐면 호기심이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쥐가 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내 미생물을 키워주면 호기심, 즉 지능도 높아지고요. 냄새를 맡는 거, 사회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 안 된 쥐는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요. 굉장히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면 이런 뇌 건강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임신 축하 선물 있죠. 임신을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철분제를 많이 선물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많이 요즘 선물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밸런스 비딘 365 같은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균을 선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출산할 때 아이가 무균 상태에서 처음으로 균을 받는 게 엄마의 산도였어요. 출산할 때 산도에서 받는 건데 엄마의 균 상태가 좋아야 돼서 출산하기 적어도 3개월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좋은 유산균을 전달을 해주고 수유할 때도 엄마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셔야 돼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락토바실러스균은 모유로 통과하지 못해요. 비피더스균은 모유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수유할 때 비피도 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는 유산균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런다면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모유 수유를 좀 하실 때 적극적으로 엄마가 비피도 박테리움을 섭취를 하셔가지고 모유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유산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시작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이나 염증 감염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가는 그런 손님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몸을 개선시켜주는 아이들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적정량 이상 섭취를 했을 때 살아서 장까지 가는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익한 효과를 줘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손님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 우리한테 좋은 균이죠. 유익균들이 좋아지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내 미생물은 어렸을 때 많이 정해져요. 이 비율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은 어렸을 때 많이 정해져요.
그런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유익균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타민으로 작용하고 유해균을 견제할 수 있게끔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간균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 투표의 성향이 없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뭐 진보 보수라고 나눠도 되는데 얘네들은 주위 상황에 따라서 유익균이 조금 더 강세다 하면 중간균이 유익균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균이 좀 강세다 그러면 유해균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장 상태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중간균의 입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익균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면 중간균은 유익균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80%의 유익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 몸에 섭취를 해줬을 때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에서 유해균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한 건 뭐냐면 WHO에서 정한 게 이 정의예요. 프로바이오틱스란 도대체 뭔가? 섭취를 했을 때 신체에 좋은 효과를 주면서 살아있는 미생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살아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유익균들 있죠. 유익균들이 잘 살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산성이라고 합니다. 위산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담즙도 이겨야 되고요. 장에 도달해서 정착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기본 조건인데 지금 밸런스 위린 365의 가장 장점은 뭐죠? 듀폰 다니스코라는 세계 3대 유산균 회사의 유산균을 쓰고 있어요. 그 회사의 3대 회사, 3가지 회사 중에서 다니스코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산성, 내담즙성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회사 중에서 도달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밸런스 위린 365는 무조건 살아서 가는 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팅도 잘 돼 있고 균 자체도 튼튼해요. 그 다음에 유익한 균을 줘야 되는데 유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확인을 하는데 연구한 것들은 이렇게 뒤에 끝자리가 있습니다. 자, 균의 이름을 보면 리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은 큰 덩어리고요. 그 중에서도 락티스라는 종이 있고 그 안에 이걸 HN019라는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균주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풀네임이 있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유익성, 좋다라는 것이 확인된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자 보시면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피도박테리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말도 좀 좋은 편이다 해서 락티스까지 가면 그래 이 균들은 좀 좋은 편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래 달리는 말 다르죠. 그 다음에 빨리 달리는 말도 다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같은 유산균이라고 해도 빨리 달리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달리는 말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마다 다른 것들이 EL04처럼 이렇게 끝에 붙어있는 단어까지 보셔야 된다고. 그냥 장에 좋으려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특별하게 내가 면역력이 좋아지거나 호흡기 질환인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든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균들은 끝에 이게 달려있는 균들이죠. 그거에 따라서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이제 고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유산균이 어떤 것들이냐?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세 가지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입니다. 그 다음에 부착력이 뛰어나야 돼요. 생존력도 뛰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특히 듀폰 다니스코 회사는 점착력이나 생존력이 굉장히 우수한 균들입니다. 그 다음에 까다로운 배합으로 해서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겸도 들어가야 되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의 균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배합까지 본다면 이런 좋은 균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이죠.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면역, 고지혈증, 당뇨, 뇌 건강까지도 다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유익균을 도와서 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닙니다. 12일 정도 되면 섭취하고 중단하잖아요. 12일 정도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배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유익균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장 상태를 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름 세 자리 끝까지 봐가지고 그 균주라고 그러는데 그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름의 끝자리까지 확인이 되는 게 좋은 균들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장까지 도달하는 내산성, 내담득성, 그 다음에 정착성까지 봐야 된다.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밸런스 뷰디인 365를 봤더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더니 여기 이름이 3개 다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 이름이 있는 게 LA14라든지 LPC37,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L04, 이렇게 끝까지 3개 이름 다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균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름을 끝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럼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먼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논문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을 섭취를 했더니 아까 말했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크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논문이에요.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조금 이거 영어로 된 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모습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설사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그리고 노화에도 얘네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NH019. 자, 이걸 좀 한번 제가 먼저 기억을 하게끔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몇 가지는 좀 외워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뒤에 균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게 있는데 HN019라는 균입니다. 자, 이 균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변 활동을 잘하게 하고요. 위장 증상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시켜줘요. 그래서 음식물 통과 시간이 감소하면서 장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장에서 유독물질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배변 활동이 잘 되면서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는 균인데요. 이 균은 또 특징이 뭐냐면 뇌담즙산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죽어서 장 내 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균. 그래서 장에서도 잘 사는 균이에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 제품이다 하더라도 다른 균은 또 잘 죽는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N019 A 같은 경우에는 담즙 잘 버티고 위산에도 잘 안 죽는 강한 균이다. 그래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PMN이라는 게 뭐냐면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즉 백혈구를 만들게 되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 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NK셀입니다. NK셀은 들어보셨죠? 암세포도 죽이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균인데요. 이 균의 활동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에 좋은 균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균. 그래서 항암 효과도 나타낼 수도 있고 NK 세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게 HN019라는 균이에요. 이 끝까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할게요. 여기 이름 똑같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BL04예요. 그냥 다른 회사 거 제품들을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써져요. 여기 보면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밖에 안 써져요. 그런데 아까 균과 비교해서 BL04는 특별하게 어떤 균이냐면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감기라든지 호흡기 증상, 폐렴 같은 거 이런 거를 27% 정도 발병률을 낮춰줬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상기도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BL04라는 균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같은 경우에 보다 위드인 36으로 넘어가면서 BL04라는 균이 20억 정도 더 추가돼요. 예전에는 1억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21억 들어있습니다. 왜 이게 밸런스 위드인 365로 넘어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친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해도 BL04만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5세 상기도 호흡기 감염 문제가 27%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같은 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이죠. NCFM 같은 경우에는 플라시보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밸런스 위딘 365에 들어가 있는 다른 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노바이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성 비염, 급성 비염을 일으키는데 이런 비염까지도 없애주는 거 굉장한 거죠. 호흡기뿐만 아니라 코에 대한 비염도 없애주는 게 BL04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BL04라는 균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가짜 균하고 비교했을 때 BL04는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 입장에서 밸런스 위드인 365를 보면서 좀 칭찬하고 싶은 점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균들은 프로바이오티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균하고 비피더스 균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균은 공기가 조금 있어도 살아요. 그런데 비피도박테리움은 혐기성이라고 해서 공기를 굉장히 싫어해서 공기가 조금만 있어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비싸지고 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만들기가 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균은 굉장히 비싸요. 다른 균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회사는 일반적인 제약회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을 넣었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밖에 안 넣어요. 정상적인 균의 개수를 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피도박테리움도 좋긴 하지만 임상 실험을 통한 균주만 써요. 이름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만 씁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균만 사용했다는 거죠. 보장균수 100억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1번하고 이제 말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는 보장균수 100억만 파악을 해요. 보장균수 100억만 여기에 유산균에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면 OK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양한 균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꼼수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싼 것을 90% 정도 넣어요. 100억이라고 한다면 90억 정도를 제일 싼 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든지 좀 비싼 거를 넣은 것처럼 하고 나서 이름을 올려줘요. 그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밸런스 위딘 365는 비싼 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이 85.5%.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이 정도로 제대로 들어가 있고 비피도박테리움이 비싼 게 85.5%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에 유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현한 게 뭐냐면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아예 최고급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자. 가격 경쟁하지 말고 고급 프로바이오틱스로 가자고 제대로 역발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균이 밸런스 위딘 365고 그 중에서도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BL04,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를 가지고 있다는 거. 21억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 위딘 365에 대해서 100%가 다 브랜드 종이에요. 그 다음에 비싼 균 비피도박테리움 85%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제가 보기엔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소비자 고발원에 대해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명한 회사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면 뭐 원근당 뭐 이렇게 원동 뭐 이렇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기사를 보면 13개 중에서 1개가 비피도박테리움 뭐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표시한 19개 균종 중에서 1개 제일 비싼 비피도박테리움은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사에서는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비싼 줄 알아요.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극소량만 넣어요. 거의 발견도 안 된 균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런 걸 좀 개선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생존하고 있는 균의 수가 확인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비피도박테리움이 85%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은 유일한 제품이라고 제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가 20억 들어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년층의 뇌 건강에 대해서는 오메가3와 레시티 둘 다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비타민 B, 오메가3만 드시는 분들 있는데 비타민 B 플러스 있죠. 그 다음에 이스트 B 둘 중에 하나하고 오메가3하고 같이 먹으면 오메가3와 비타민 B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복용을 해주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하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프로틴하고 단백질 섭취제를 섭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에 대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틴을 섭취하면 또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8배 정도 나와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그 키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아미노산에 의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젊어지게 돼요. 그래서 회춘 호르몬, 젊음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프로틴,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니까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엽산이라든지 철분 중요하죠. 오메가3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출산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수유할 때도 프로바이오틱스 꼭 섭취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거나 모유 수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은 모유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게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모유 수유를 못할 때는 출산할 때 엄마가 굉장히 많은 유산균을 섭취해서 아이에게 처음 산도를 통해서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일찍 비피도박테리움 균에 노출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ADH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메가3나 아미노산, 철분, 태아닌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절기나 겨울철 때 만성비염, LOK, 셀레늄, 비타민 D의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한꺼번에 섭취를 하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 중에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라면 다 알아요.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공장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백화점에서 판매한다든지 모든 분들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봐봤는데 85% 이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비피도박테리움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비피도박테리움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제품이 밸런스 유린 365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을 가지고 제가 보기엔 출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자산에 투자하는데 장에 투자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에 가장 기본은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은 또는 유일무이한 제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섭취를 하시거나 또는 주변 분들에게 권해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되고요.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답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진행을 좀 맡아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유산균은 몇 개월부터 먹으면 되나요? 원래는 100일 이후가 처음 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유산균에서 가장 좋은 균은 어떤 균이냐면 엄마한테 받은 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산도를 통해서 처음 받은 균을 살려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거의 안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유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도 좋은 균을 받았는데 외부의 균을 통해서 드시면 외부의 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이죠. 음식물에도 균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10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엄마한테서도 유익균, 항체라든지 유익균 전달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면 조금씩 엄마한테서 부족한 것들을 좀 섭취하게끔 하시고 모유 수유를 길게 하시는 분은 꼭 비피도박테리움을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모유 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철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 도파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미노산이 도파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도파민으로 바뀌는데, 이 도파민으로 바뀌는 과정에 철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 때문에 철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철분이 부족해서 도파민을 못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니까 프로틴,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도파민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또 철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또 같이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태아닌입니다. 태아닌은 어른들한테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실험했냐면 50ml 정도 1kg 체중당 2.5g 정도 먹거든요. 2.5ml 정도. 그러니까 20kg 정도 기준으로 하면 20 곱하기 2.5 하니까 50mg 정도 먹으면 아이들한테 집중력이라든지 뇌파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서 제가 순서대로 해볼게요. 냉장 보관하는 유산균 뭐 이렇게 나온 드시몬에 가겠습니다. 왜 약국에 있는 드시모땡 유산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드시모땡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연구를 따로 했어요. 굉장히 큰 회사라.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유산균은 100억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4,500억을 보장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는 기능성을 따로 자기들이 실험을 해서 4,500억을 먹였더니 이런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연구 결과이지 그냥 그렇게 뭐 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산균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50억이면 우리 몇 호 정도 되냐면요. 500호 정도 되나요? 아니, 50호 정도. 우리 밸런스 위드인 50호 먹는 게 한 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요법을 쓸 때 적당히 좀 응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드시모땡 같은 경우에는 그 균수는 많은데 좋은 균의 배율이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균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 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얘가 효과를 좀 다른 것 유산균들보다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균의 배합 자체는 그렇게 밸런스 미드인 365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다 장점은 있죠. 많이 섭취를 해도 안전한 균이 또 들어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4,500억 넣는데 되게 안전한 균들을 또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싼 균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컨트롤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것 같고요. 냉장 보관하는 유산균은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면 다 좋아요. 근데 냉장 보관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냉장 보관을 한다라고 가정하에서 100억균에 대한 그런 보장균수를 인정받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약처에서 검사한다 그랬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할 때 얘네들이 균이 100억이 안 되면 취소를 시켜버려요. 우리 100억 넣었어 했는데 100억이 안 되면 취소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00억을 넣는다든지 500억을 넣는다든지 1000억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살아있는 게 100억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냉장 보장 다 하거든. 그러니까 실험할 때도 식약처에서 너희를 실험할 때도 그거 감안해가지고 죽는 거 계산해줘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냉장 보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저희한테는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습기에 민감한 피도박테리움 균은 죽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폐 하나 그 ADH 철분 들어간 이유 했고요. 계산되죠. 근데 유산균 섭취하면 개선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랬지만 무균 상태의 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새로운 쥐가 들어오면 무서워서 도망갔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뇌에 있는 작용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뇌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분이라든지 아미노산 운동요법 했을 때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유산소 운동이 됐든 무산소 운동이 됐든 20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대한 혈류량이 늘어나요. 뇌에 대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뇌를 작게 쓰다가 뇌를 크게 써요. ADH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뇌를 작게 쓰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산만하게 되죠. 근데 뇌를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늘어서 뇌를 크게 써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운동요법하고 철분하고 프로바이오티슨, 오메가3 이런 식으로 해주면 유산균에 대한 그 자폐증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가 있어요. 내 몸에 안 맞고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하는지 이거는 뭐 원래 한 2배 정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정량의 2배 정도를 먹어보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느끼고 싶다면 서너 배 정도까지도 가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 장의 변화가 또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꾸준히 먹어도 된다. 그리고 꼭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배변 활동만 보는 게 아니다. 유산균은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배변 활동만 본다고 해서 변비나 이런 장 개선만 확인을 하는 것은 이 좋은 균에 대한 A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변 잘 나오면 좋은 균인가요? 요게 아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유산균을 먹는데 장에 대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에 대한 좋은 게 면역력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언제 먹는 게 좋냐면 식후 30분만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식후 30분은 음식물도 많고 위산도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식사 직후에 먹으면 음식물하고 섞여서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합해진 게 뭐냐면 식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식후 30분만 빼놓고는 아무 때나 좋아요. 그리고 위산에도 강하고 담즙에 강하니까 요즘에 좋은 균들은 그냥 먹어도 됩니다. 지금 밸런스 비리는 아무 때나 드셔도 돼요. 분유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유를 다 식힌 다음에 마지막에 프로바이오티스를 조금씩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노출시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체온 온도 우리 그 손에다가 분유 먹일 때 확인하잖아요. 그 확인하고 마지막에 섞어서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산균 먹고 변비가 생기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유산균 먹고 설사 생기죠. 어떤 사람은 유산균 먹고 변비 생기죠. 이런 거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바이오티스는 내 몸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내 장에 있는 유익균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변비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설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변비가 생기냐면 비피도박테리움은 원래 장 운동을 잘하게 해서 변비를 해결해주는 유산균이에요. 그런데 비피도박테리움이나 이런 좋은 균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활동이 왕성해져요.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하면서 유산을 만들어내요. 젖산을 만들어내면 장을 자극을 하니까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도 번식을 하죠. 번식하는데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니까 배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섭취하신 분들은 식이섬유나 이런 거를 같이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 좋은 거를 먹는다 그런 분들은 식이섬유,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하루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내 장에 새로운 균들이 들어와서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포도당에 좋은 영양제는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항산화제고요. 그 다음에 눈이나 이런 데 잘 안 들어가는 지용성 비타민, 파셀레늄 E라든지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거를 높여주는 방법은 뭐냐면 셀레늄이니까 꼭 파셀레늄 E 정도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3는 염증 없애줍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모두 다 오메가3의 EPA가 없애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셀레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누수 증후군은 조금 이거는 천천히 처음 드시는 분은 제가 많이 드시라고 그랬겠죠. 근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서서히 올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장누수 증후군에서 많이 새고 있는 거. 그러면 혈액으로 유산균을 급격하게 늘렸을 때 이 유산균도 좋은 유산균도 장에 혈액을 통과하게 되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처럼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서서히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그 양을 정상에서 시작해서 한 포, 그 다음에 두 포, 이렇게 세 포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균이 지금 잘 보시면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100억 있죠. 100억 보장 규수가 100억인 애들 제가 시험 통과하려면 시각체 실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5배 정도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생산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제품을 우리가 먹으면 500억을 먹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은 100억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5배를 정도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나오자마자 만들 때는 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100억이에요. 허가는 100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을 두 개 비교하면 마지막 제품을 5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메가요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항암요법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서서히 늘리셔가지고 장 점막을 좋게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이 차가우신 분들은 유익균과 질문을 저만 보고 있나요?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장이 차가웠다는 표현은 한방적인 표현이고요. 운동을 해주시면 장이 따뜻해져서 더 도움이 되겠지만 내 균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럴 때는 균을 서서히 높여주고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 우리 파이버 비치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데 프로틴 있죠. 프로틴도 식물성 프로틴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유산균 양을 좀 적게 해가지고 서서히 늘리는 식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먹는 거 의미 있습니다. 1일 1포인데 수시로 먹으면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드세요. 저는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일 이후에는 아이들은 서서히 한번 늘려보세요. 그렇게 급격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100일 이후의 아이들은 섭취량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나중에 한 포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달 기준. 자, 진경제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진경제를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유산균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장내에 있는 복통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섭취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주 정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거는 좀 아이의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라든지 성별. 왜 그러냐면 이 진경제를 먹는 게 생리통이나 복통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진경제 먹는 것은 장 상태가 좋아져야 되니까 비피도박테리움을 조금 더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포 정도는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투석하신 분들은 유생균은 권해도 되겠죠 라고 했는데 투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근데 투석하신 분들은 신장 쪽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유산균 효모를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산균 뭐냐면 이게 유산균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 효모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할게요.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유산균이 아니라 좋은 균들이에요. 그런데 이 균의 좋은 것들은 종류가 어떻게 되면 라코바실러스 균이 있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타가 있는데 여기에 효모가 들어가요. 효모가 들어가거나 또는 낙상균이라는 이상한 균들이 더 추가됩니다. 얘네들은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균만 유산균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유산균 효모라고 할 수 있는데 효모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비오풀 아신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소아과 가면 비오풀 가끔 처방해 주거든요. 이게 효모예요. 왜 그러냐면 효모하고 세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항생제에 의해서 세균은 죽어요. 근데 효모는 조금 더 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생제를 먹어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비오풀을 처방해 주는 거고 효모균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효모균은 그냥
특별하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또 복용을 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비오풀이고요. 처방 나오는 겁니다. 뭐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내에 미생물에 대해서 염증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오메가3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파셀레늄이 있죠. 셀레늄이 폐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2021년 올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항산화제 드셔야 돼요. 이게 폐암으로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폐에 대해서 좋은 항산화제는 셀레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장염, 요즘에 장염 돌아요. 약국에서도 지금 장염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이 그런데요. 예, 하루에 한 포 먹으면 좋을지 좀 더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좀 집에 하이버 피치나 제가 그 외부인이라 정확히 제품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 프로틴도 되게 식이섬유 많으니까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조금 장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드시면 좋겠어요. 궤양성 대장염은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궤양이 생긴 거죠. 이 궤장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량 이상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 식이섬유를 통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균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궤양이나 이런 게 있으시거나 암 환자들이라든지 장을 수술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유산균이라든지 사균체라고 하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도 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게 아니고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걸로 좀 섭취하게끔 하고 유산균은 정량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뇌에 관련돼서는 하루에 한두 포 정도 좀 증량을 좀 하셔도 되고요. 오메가3나 아미노산 이런 거 꼭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라는데 먹어줘야 되나요?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산균의 먹이가고 유산균하고 섞은 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섞은 게 신바이오틱스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죽은 사균체를 집어넣고 유산균 생성물질을 집어넣은 건데 굉장히 이거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정말 이건 마케팅에 의한 거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금 제가 바쁘니까 그냥 이름 말해버릴게요. 녹십자커 제품 중에 가장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쁘게 말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들어가면서 뭐죠? 유산균 생성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조금 집어넣는데 아주 10억도 안 되는 유산균을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꼼수를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유산균을 조금 집어넣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았고 유산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로 신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가지고 이게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리하고 프로는 따로 드셔야 돼요. 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버 비치라든지 저는 프로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프로틴 있죠. 그거 식물성 단백질. 걔네들은 제가 보기엔 유산균 먹이가 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거는 화이버 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사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우리 장에는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터줏대감들은 유익균과 유해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위해할 정도로 많은 메가도우주 요법을 썼는데 이게 많은 균들이 들어오면 유익균과 유해균, 터줏대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애들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하면서 밖으로 쏟아내겠죠. 그러면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일어나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얘네들의 배지가 우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메가도주 요법을 쓸 때는 처음에
경험하는 정도로 이게 나한테 좋나? 라는 경험하는 정도로 3포 정도 복용해보고 아 장에 괜찮다 확인한 다음에 메가요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밸런스 위딘 하루에 한 포 정량인데 효과적.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루고 싶다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4-5포 드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근데 제가 걱정된 거는 너무 비싸서 그런 거지. 이런 밸런스 위딘 같은 경우 81억인가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메가요법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냥 무조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디톡스 할 때는 식이섬유 드시고 있는가요?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디톡스 할 때 꼭 식이섬유 드세요. 그 다음에 여름에 실온 보관하는 건가요? 여름에도 실온 보관? 실온 보관 하는데 어디다 넣느냐면 그 가장 건조한 곳, 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보관하시면 돼요. 뭐 냉장 보관하셔도 되는데 냉장 보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굉장히 습해져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도 괜찮은 게 그거 아시죠? 밸런스 위딘 365는 4중 포장돼 있어가지고 이게 습기가 안 들어가게 된 진공 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장도 잘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드셔도 된다는 거죠. 100일 전에 분유 먹는 아이들은 유산균을 복용을 서서히 한번 해보세요. 3분의 1부터 정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 어른 거니까 4분의 1 정도 시작을 할까요? 분유를 먹게 되면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분유에 섞어서 좀 식은 다음에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 보관해도 괜찮긴 해요. 밸런스 위딘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그냥 그 식탁에 올려놓고 그냥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거가 더 중요해요. 먹는 거보다 그 다음 생각에 언제 먹지 고민하는 거고 어디다 보관하지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먹어야 돼. 보이게끔 잘라둬야 되니까 그냥 식탁 위에 두세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그냥 하나씩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뭐 천억 막걸리 유산균이야? 자, 천억 막걸리. 자, 막걸리에 유산균 1000억 들어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엄청 커요. 양이 많기 때문에 1000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유산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라 그랬죠? 우리 몸에 살아서 들어가야 돼. 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야 돼. 좋은 효과 안 나타낼 수도 있죠. 그냥 평범한 애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 의미 없어요. 유산균 늘리 1시간에 한 포씩. 야, 엄청 많이 드시네요. 죄송합니다. 얘를 1시간에 한 번씩 드시는 거하고 한꺼번에 드시는 거하고 비교를 한 것 같아요. 1,000포씩 먹는 거. 감기할 때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꺼번에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걔네들 같이 인해전술 아시죠? 여러분들은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인해전술처럼 그냥 쑥 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사한다면 너무 많이 먹은 거니까요.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설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가 있어요. 내가 유당불내증, 우유에 대해서 민감해서 설사할 수 있는 거고 양이 또 많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가시키세요. 꼭 처음부터 이렇게 설사하는데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장내 상태가 안 좋다는 건 확인됐잖아요. 그럼 장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파이버비치나 프로틴 쉐이크를 해가지고 얘네들 장 상태를 좋게 좀 해주세요. 100일 지나면 서서히 증량했을 때 한 포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수유할 때는 좀 더 저는 하루 한 포, 임산부는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2포는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포면은 뭐 적당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2포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2인분이잖아요. 엄마 1인분, 아이 2인분, 2인분이니까 하루 2포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론병도 마찬가지 염증이 좀 있는 거니까 크론병, 염증에 대해서는 항산화제 좀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아미노산도 마찬가지고, 비피도박테리움이 크론병에 대해서 있어요. 락토바실러스균은 없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은 크론병이나 염증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있는 균을 항상 확인하세요.
세 가지 이름이 명확히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장의 접착력이 달라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다른 균들끼리도 점착력이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균에 있는 마지막 거에 따라서 점착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100일 이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 드신 분들은 유산균 먹는 게 좋아요. 항생제는 장 상태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하게 되면 유익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먹으면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생제하고 조금 시간만 떨어뜨려 주면 좋아요. 뭐 어떤 그 얘기군요.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면 장이 죽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걔를 정말 불편한 아이인 항생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가게끔 하면 걔네들이 좋아할까요? 좀 최대한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2-3시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항암 중인 데는 메가요법만 안 쓰시면 괜찮고요. 항암 중일 때는 여러 가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메가요법은 조금 피해주는 게 좋아요. 네, 아까 밸런스 365는 82억 정도 돼요. 보장규수를 100억으로 맞추려고 개념치 않았다는 거예요. 보장규수 100억, 보장규수 10억짜리도 있어요. 보장규수 5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100억이란 말은 식약처에서 허가하는 맥시멈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 100억을 맞추는 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100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400억, 500억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산균 먹는 시간 아무 때나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위딘 365 365는 그 밸런스 위딘 365 BL04라는 게 20억 정도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핵심은 뭐냐면 호흡기 면역력 질환에 좋은 것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 여성 사균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궁 내막증과 헬리코박터균을 먹는 사람들은 사균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험을 여러 가지 했는데 좋다는 논문도 나왔고요. 좀 문제가 된다는 논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데 그 효과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균, 죽어있는 균만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안전한 보수적인 원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균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헬리코박터균에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있는 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조심하자는 의미이고 이미 다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좀 프로바이오틱스가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자궁 내막증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변을 보게 되면 여성의 질은 항문과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질에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가 락토바실러스 BL04, LA1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균들 중에 하나인데요. 질염을 예방할 수 있게끔 젖산을 분비해주는 균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성의 질에도 우리가 섭취한 균이 살 수 있는데 이 균이 자궁을 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과밀할 필요는 없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랑 같이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비타민 B랑 섭취하면 더 좋아요. 유산균은 비타민 B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난 폐가 안 좋아서 입원 중인데 같이 드셔도 무리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산균을 병원에서 따로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 보면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여러 개 있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파는 영양제는 그냥 병원에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냥 판매하는 것 뿐이지 좋은 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파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 나왔네요.